여러분, 자본주의요. 우리가 매일 숨쉬는 공기 같은 건데 이거 사용 설명서 제대로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아마 거의 없을걸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삶을 꽉 쥐고 있는 이 거대한 시스템의 매뉴얼을 한번 같이 펼쳐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 구호 기억나세요? 1%를 향한 99%의 분노. 뉴욕 월가에서 시작된 이 외침이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죠. 이게 그냥 한 도시의 불만 표출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경제 시스템 자체에 대한 아주 거대한 물음표가 던져진 순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경제 시스템, 이거 고장 난 걸까요? 특히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이 질문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숙제가 되어버렸죠. 자, 지금부터 이 시스템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뭐가 문제인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의문 속의 시스템. 도대체 왜 21세기에 와서 자본주의가 이렇게 의심을 받게 됐을까요? 그 배경부터 한번 보시죠. 2008년에 터진 금융위기 있잖아요. 이게 그냥 경제가 좀 안 좋네 이런 수준이 아니었어요. 매일 쓰던 컴퓨터에 갑자기 치명적인 블루 스크린이 딱 뜬 거랑 똑같았죠. 전 세계가 정말 숨을 죽이고 지켜보면서 물었던 겁니다. 이 시스템 이대로 괜찮은 거 맞아? 자,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면요, 우리는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지난 100년 동안 세계 경제의 운전대를 누가 잡을 거냐를 두고 싸워온 두 거인의 아이디어 전쟁, 바로 존 메이너드 케인스와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이야기입니다. 와, 이 두 사람 생각 정말 극과 극이죠? 케인스는 경제라는 배가 흔들릴 땐 정부가 나서서 키를 꽉 잡아야 한다고 봤고요. 반면에 하이에크는 무슨 소리냐? 그냥 시장이라는 거대한 자연의 힘에 맡겨두면 알아서 제자리를 찾아간다고 믿었어요. 정부냐 시장이냐, 사실상 지난 100년의 세계 경제사는 이 두 거인의 끝없는 싸움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진짜 재밌습니다. 1930년대 대공황이라는 엄청난 위기가 닥치니까 사람들이 케인즈의 손을 들어줬어요. 덕분에 거의 30년간 경제가 쭉 성장했죠. 그런데 70년대에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는 침체하는 이상한 병이 찾아오니까 케인즈 방식이 안 통하네 하면서 사람들이 다시 하이에크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08년, 이번엔 시장이 스스로 와르르 무너지니까 우리는 또다시 갈림길에 서게 된 거죠. 경제학의 시계추가 마치 위기 때마다 이쪽 끝에서 저쪽 끝으로 왔다 갔다 한 셈입니다. 자, 근데요, 이 현재의 논쟁을 진짜 제대로 이해하려면 시간에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아예 자본주의라는 건물의 원본 설계도를 그린 두 명의 건축가를 만나봐야 하거든요. 바로 애덤 스미스와 칼 마르크스입니다. 우리가 흔히 자본주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애덤 스미스 있잖아요. 이분 사실 경제학자이기 이전에 도덕 철학자였어요.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는 인간의 이기심이 좋은 방향으로 작동하려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일종의 심판, 공명정대한 관찰자가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야, 너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하고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거죠. 이 도덕적인 브레이크가 고장날 때 자본주의도 길을 잃는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결정적인 포인트인데요. 애덤 스미스는 단 한 번도 탐욕은 선하다 같은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의 책 제목이 뭐였죠? 한 나라의 부가 아니라 모든 국가들의 부, 즉 국부론이었잖아요. 그의 진짜 비전은 몇몇 부자들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모든 국민이 함께 풍요로워지는 세상이었습니다. 자, 반면에 마르크스는 이 시스템의 아주 근본적인 문제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노동자가 하루 8시간 일해서 10만 원어치의 가치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월급으로는 3만 원만 받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7만 원은 어디로 갈까요? 바로 공장 주인의 주머니로 들어가 이윤이 된다는 거죠. 마르크스는 이걸 잉여가치라고 불렀고 이 구조 자체가 바로 착취라고 본 겁니다. 물론 마르크스의 예언은 빗나갔죠. 자본주의가 공산주의 혁명으로 무너질 거라 했는데 그렇게 되진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자본주의가 가만히 놔두면 주기적으로 위기를 겪고 그 안에서 불안정성이 계속될 거라는 그의 분석만큼은 이건 오늘날에도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뼈 때리는 지적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애덤 스미스, 칼 마르크스, 이런 거대한 이론들이 21세기를 사는 우리의 지갑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자,
이제부터는 자본주의가 우리 뇌와 마음에 어떻게 스며들어 있는지 그 교묘한 심리학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물건을 사는 행위, 이게 참 이성적이지만은 않아요. 광고는 끊임없이 우리의 불안감과 욕망을 자극해서 이걸 사면 행복해질 거야 라고 속삭이죠.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릴 때 엄마 아빠가 사주시던 과자나 음료수, 나도 모르게 내 아이에게 똑같이 사주고 있는 거. 이게 바로 소비의 대물림인데 과연 이게 나의 자유로운 선택일까요? 아니면 나도 모르게 평생 고객으로 길들여지고 있는 걸까요? 투자의 세계로 가면 이건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 우리가 펀드에 가입할 때 눈에 보이는 수수료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펀드 매니저가 주식을 자주 사고 팔수록 매매 회전율이라는 게 올라가는데 이때마다 숨겨진 비용이 발생해서 나도 모르게 내 수익률을 갉아먹는 거죠. 꼭 기억하셔야 해요. 단 1%의 수수료 차이가 수십 년 뒤에는 내 자산을 어마어마하게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마크 트웨인의 이 문장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금융의 본질을 너무나 날카롭게 꿰뚫고 있어요. 은행은 자선 사업가가 아니죠. 철저히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에게 추천하는 금융상품이 항상 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 이걸 우리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거대한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고 또 개인적으로는 교묘한 심리적 함정까지 있는데 이 고장난 시스템을 고칠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는 여기서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는데요. 바로 복지 자본주의입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현대 자본주의가 낳은 심각한 소득 불평등을 한눈에 보여줍니다. 상위 1%가 전체 소득에서 얼마나 가져가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안타깝게도 한국이 OECD 국가들 중에서 미국 다음으로 소득 격차가 가장 큰 나라 중 하나입니다. 개혁을 외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결하고 싶어하는 문제가 바로 이거죠. 근데 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지난 50년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말 그대로 수직 상승했어요. 정말 눈부신 성장이죠. 하지만 정작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지수는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꼴찌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돈은 훨씬 많아졌는데 왜 더 행복해지지는 않았을까요? 이걸 이스털린의 역설이라고 부르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GDP 성장만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유일한 목표일까요? 자, 여기 정말 놀라운 데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복지지수가 높은 나라들, 그러니까 스웨덴, 핀란드처럼 사회 안전망이 아주 튼튼한 나라들이죠. 이런 나라들이 창의력 지수 순위에서도 최상위권을 싹쓸이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실패해도 괜찮아, 국가가 받쳐줄게 라는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사람들은 더 과감하게 도전하고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복지 자본주의입니다. 이건 복지를 단순히 가난한 사람을 돕는 비용이나 시혜로 보는 게 아니에요. 관점을 완전히 바꾸는 거죠. 미래에 닥칠지 모를 실업이나 질병 같은 불안에 대비해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돈을 모아 가입하는 사회적 보험으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훨씬 더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복지가 더 효율적이냐고요? 경제 논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부자에게 100만 원을 세금 깎아줘도 그 돈이 창고에 쌓일 가능성이 높지만 당장 쓸 돈이 없는 서민에게 100만 원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 바로 동네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겠죠. 그럼 그 돈이 돌고 돌아서 결국 내수 경제 전체를 활성화시킨다는 겁니다. 결국 복지는 그냥 퍼주기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더 건강하고 안정적인 경제를 만드는 가장 현명한 투자라는 주장인 거죠. 결국 이 모든 분석이 향하는 결론은 이겁니다. 자본주의라는 이 거대한 시스템의 새로운 주인은 더 이상 정부도 시장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한다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리가 주인이 되는 자본주의의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